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아들 문제는 2022년 대선 때 이미 제기되었지만 크게 불거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알려진 사실관계들만으로는 부도덕함을 지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론화시킬 만한 중범죄로 여겨지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권력과 연계된 일탈, 범법행위로 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7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6.3 대선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의 아들 문제를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질문만으로는 맥락을 다 파악할 수 없었던 언론과 대중은 22년 제기되었던 이재명의 아들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고 그 결과 이재명 아들의 불법 온라인 도박 행위와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낯뜨거운 게시물들이 적나라하게 대중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판결난 이재명의 아들 문제 그 자체는 개인적인 일탈 정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덮고자 민주 진보 진영이 보인 태도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관계를 부정했고 그조차 여의치 않자 낯뜨거운 게시물의 피해자 중 한 명을 오히려 가해자인 양 몰아세웠으며 해당 논란을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고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준석 후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며 관련한 법률까지 개정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란 세력 운운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로 갈라지는 이념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다움의 문제입니다.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인간다움을 내던져버린 존재들 간의 싸움입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철학과 도덕, 문화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를 우선시하며 그러한 원칙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수록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인류는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길게 보면 역사는 이러한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진보의 기록입니다. 6.3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하여 괴물이 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야만이 지배하는 괴물 국가로 타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3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홍우면입니다. 지난주에 저 혼자 이제 녹음하다가 다시 BC님이 방송 시작을 하니까 참 마음이 편하네요. 잘 하시면서. 지난주 힘들었어. 자, 이제 뭐 본투표가 이제 6월 2일이니까 오늘 지금 주말 지나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본투표 3일입니다. 6월 3일인가요? 3일 화요일입니다. 3일 화요일입니까? 아무튼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업로드 기준으로 하면 이제 거의 다음 날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됩니다. 어제까지 사전 투표 이틀이 있었죠. 네. 많이들 뭐 BC님 사전 투표 하셨어요?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첫날 하려다가 또 민기적 대고 해가지고 둘째 날 가자 그래가지고 또 둘째 날 또 오전에 하려 그랬는데 또 오전에 하려고 약간 민기적 대고 보니까 너무 더워버린 거예요, 밖이. 그래서 일조량이 좀 그 낮은 시간이 되면 하자 그래서 거의 6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가서 투표를 했는데 어제 참 투표하기 힘들었어. 저도 갔는데 이게 이제 민증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문 찍잖아요. 네네. 본인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제 민증이 2000한 7년 8년 그때쯤에 재발급 받은 거라 가지고 한 20년 거에 가까이 된 거란 말이야. 민증 보여줬더니만 이 사람이 지문 찍어보면 내가 확인이 될 텐데. 네네네. 민증 사진 볼게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맞냐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런 얼굴을 계속 보는 거야 한참을.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지체되고 그래서 참 투표하기 힘들었다. 저도 이제 주민등록증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네. 저는 아예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면허증 들고 왔어요? 예, 저는 면허증을 굉장히 최근에 네. 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운전면허증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 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제가 그 민증 사진에 비해서 지금 얼굴 크기가 거의 한 2배가 되긴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지문 찍어보면 될 거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사람을 면박을 주고 말이야 눈빛으로 막 욕을 하고 그랬어야 했냐고. 이찍처럼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지. 이제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주말만 해도 거북섬 이게 큰 또 이슈가 됐었죠. 네네. 이재명 이제 시흥 가가지고 뭐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한 걸 이제 본인의 치적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거북섬 자체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서 벌이는 어떤 사업도 사실 치적이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그래서 뭐 이재명 측에서는 또 뭐 거북섬 김문수가 시작했네, 뭐 김문수가 유치했네, 뭐 그런 소리 하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그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그 애초에 간척 사업이 가지고 섬 새로 만든 것 자체까지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이제 사업을 거기서 이제 어떤 사업을 벌일 것인가, 사업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벌이는 데서 이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시화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간척 사업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호수가 되면서 네. 예? 거기가 이제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김은수 씨가 이제 도지사를 할 때쯤에는 그 네. 시화호의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뭐 악취라던가 뭐 거기 이제 생물이 거의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뭐 여름에 뭐 모기 득실득실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처음 이슈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화호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네네. 네, 자연은 생태계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처음 이슈였고, 그래서 네.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 도지사 시절에 시작했다라고 네. 이제 떠넘기기 식으로, 네. 그다음에 뭐 남경필 도지사까지 네네. 이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네. 김문수 도지사 시절 제일 처음에는 개발이고 뭐고 뭐 할 수가 없고 이거 일단은 어떻게 이 오염 쌓는 그러니까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되는 네. 단계였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개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 그러니까 거북섬 MTV라고 하던가 이제 멀티 테크노밸리 네네. 그 전체 개발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일부가 그 웨이브 파크 네네. 이재명이 네. 시흥시와 함께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네. 시흥시는 이제 그때 뭐 누구 네네. 임병 그 민주당 네. 출신 그 시흥시장이 이제 네.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 웨이브 파크를 이제 떡하고 만들었는데 유치했다라고 이제 이재명이 자기 치적으로 많이 내세웠죠. 근데 이제 웨이브 파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인공 서핑장이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네. 지금 사시사철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셀즈 포인트를 내세운 건데 국내에서는 일단 서핑이라는 게 그렇게 저변이 넓은 그런 레저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죠. 근데 이제 나름 뭐 그 2018년 때부터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한 2020년 정도 한 2년 걸렸다 그러던가 네. 하여튼 그러는데 그때 즈음에는 이제 양양 네. 그쪽이 좀 이 서퍼들한테 네네. 이제 좀 핫한 장소 거기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고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서핑하러 많이 놀러 가고 막 거기서 뭐 미팅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거기 나름 양양 거기가 해변이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보도도 많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변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한때 핫한 키워드였었다. 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원래 부산 기장이었나 그쪽에 원래 이제 가려고 했던 웨이브 파크를 이제 뭐 이재명 본인 말로는 꼬셔서 내려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건설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건설 주관사? 네네. 그러니까 대원 플러스 건설인가? 네. 뭐 거기가 원래 부산에서 웨이브 파크를 유치해가지고 거기 사업을 따내가지고 네. 하려고 했었던 곳이라고 해요. 네. 네. 자본금 6억 원. 네. 그 이재명이 이제 이걸 자기 치적이라고 지금 이제 시흥 가서 이번에 얘기한 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이걸 자기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부산 가가지고 고소를 냈다고. 뭐 부산 시민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뺏어 왔다 그러면서 뭐 자기 일 잘한다 이걸 자랑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 적 있고 그런데. 근데 결국은 지금 그 웨이브 파크도 거의 개점 휴업 상태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거북섬에 그래서 이제 들어왔던 상가 공신률이 거의 90% 육박하거든요. 전체 그렇죠. 거북섬 전체가. 네, 맞습니다. 뭐 심한 이제 그 중에 좀 주상복합 심한 경우 주상복합 중에 이제 특히 공신률 심한 건물 같은 데는 뭐 95% 이래요. 없어 사실상.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식당들이 이제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진짜 맛집이라고 합니다. 진짜 맛집들을
꾸역꾸역 살아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마술을 버티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제 그마저도 뭐 유동인구가 워낙 없다 보니까 뭐 철수를 한 해 만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맛집 식당들은 네. 거북섬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하나도 등에 업지 않고 아, 오히려,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그렇죠. 메뉴의 힘으로만 오히려 마이너스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근히 버티는 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또 쉽게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근근히 버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거기에 뭔가를 유치했다고 해도 그걸 자기 치적이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은 뭐 이재명 본인은 뭐 큰 사업을 따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지금 오히려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나는 일 잘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 비슷한 예가 예전에 있었죠. 오세훈의 가든 파이브. 네, 그렇죠. 가든 파이브 뭐 오세훈이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 못했 한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든 파이브 마지막으로 가본 게 그때 아닙니까? 아, 네, 하필, 네, 거기가 그곳일 줄을 모르고, 네. 예, 뭐 갔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떡하니 있긴 있는데. 이제 거기 유동인구 참 없고. 그쵸, 유동인구가. 예. 굉장히 크게 이제 저기 상가 건물들 지어놨는데 그 다 들어차 입점이 다 되지도 못했어요. 그나마도 이제 그게 몇 년 동안 꾸역꾸역 한두 그 점포가 점포씩 계속 들어오면서 그나마 그 정도 찬 거고 가든 파이브 오픈하고 나서 한동안은 거의 뭐 좀비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랬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그거를 치적이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북섬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치적이라고 내세우기가 급급했고 그래서 뭐 좋다 이겁니다. 거북섬이 그렇게 된 데는 이재명의 책임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이재명이 개판 쳐서 거북섬이 저렇게 젓가락질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근데 적어도 이걸 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들 앞에서. 그럼요. 네. 그걸 치적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로 현실 감각 없고 무슨 자기 내세우는 데만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거북섬이 크게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3차 토론회에서 정작 이제 지금 계속 그 3번에 걸친 TV 토론 동안 계속 이제 이준석이 상당 부분 이재명 저격수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그 지륵탕 싸움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득을 취한 데는 이준석이 상당히 능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포인트를 따내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저격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3차 토론회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코끼리로 지금 코끼리로 되면 그 코끼리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된 코끼리와 젓가락. 예, 이제 법인카드 사건이랑 그다음에 젓가락. 네. 그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뭐 이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요 이준석의 발언 자체는 지금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거 보면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처음에 그 말이 불거지고 나가지고 이렇게 뭐 인트로에 적었습니다만 이게 일반 대중들은 맥락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는 이제 22년 대선 때 이제 이거 불거지면서 또 이걸로 어떻게 좀 물고 늘어지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이슈화는 못했고 당시에도 뭐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도 반박 성명 내기도 했었고 이재명한테 기자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뭐 결국 사과는 했었죠.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아, 네. 그리고 뭐 아들 일인데 다 큰 그렇죠. 성인인 아들이 네. 한 일인데 뭐 내가 뭔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이제 뭐 도박 관련해서도 좀 그냥 좀 어쩌다 보니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은행 빚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불거지고 나가지고 민주당에는 좀 지질 공방이 오갔단 말입니다. 뭐 네. 과장을 했네, 뭐 없는 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추가로 이제 그 뭐 취재가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백청이 또 이제 공소장 입수해가지고 깠잖아요 결국. 네네. 거기 나온 바로 보면은 지금 이제 동호가 그 당시에 단 댓글이 지금 댓글 전부 다 기소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때 이제 문제 삼았던 댓글 전부 다 기소된 건 아니고 범죄 일람표에 나온 거는 이제 댓글 4개만 그냥 딱 추려가지고. 네, 추려가지고 나왔고 그 추린 댓글 중에 또 이제 보면은 그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 여성 연예인에 관한 댓글은 또 거기에는 그 공소장이 없단 말이야. 없습니다. 네. 네. 뭐 이제 근데 이제 그건 공소장이 없다고 해도 사실 좀 그렇지. 뭐 이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댓글보다 사실 더 공론해가지고 크게 키워야 될 문제는 도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도박 사이트로 입금된 확인된 금액 내용만 2억 3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금액이 너무 크잖아. 심각하게 크잖아. 2억 3천이면은. 어마어마하죠. 네. 한 2년에 걸쳐서 그랬다고 하죠. 2019년부터 21년까지. 네. 근데 아들의 재산은 390만 원인가 네. 뭐 그랬다고 하고 네. 또 당시 무직이었고 네. 네. 공소장에도 나와 있죠. 무직이라고. 그러니까 뭐 웃기죠. 일단 그 돈 어디서 났냐? 그렇죠. 이거 따져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네. 사실 이거 저는 검찰 약식 기소한 거 봐주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약식 기소할 수준이 아니지 돈이 이렇게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냐고. 뭐 근데 이제 거기가 근데 이제 만약에 불법 사이트면은 문제가 심각할 텐데 네. 근데 이제 그냥 누구나 즐기려면 즐길 수 있는 네. 그냥 온라인 포커 사이트다. 그러면은 약간 내려가긴 하죠, 수위가. 아니 근데 온라인 포커 사이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자체가 같습니다. 불법일 걸. 왜냐하면은 거기서 돈을 따면 환금이 되잖아. 그 구조 자체가 허용이 안 되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게임에서 현질하는 게 이제 뭐 금액 크게 현질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그냥 허용을 하는 게 리니지에 매적 태웠다 그러는데 그 매적 태운 거를 게임사에서 환금을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도박은 환금을 하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사 측에서 만약에 환전을 해주면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마련된 게임머니 시장이 따로 있다 이래버리면 그렇죠, 또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 구조였다면은 굳이 거기서 안 해도 되거든. 저기 어디야 한 게임 같은데 그런 데서 하는 포커들도 게임머니 암암리에 그렇게 이제 거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 식으로 할 거면 그렇게 하지 뭐더러 굳이 또 힘들게 거기까지 포커 고수 그 사이트까지 들어가겠냐고. 그거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근데 공소 내용을 봐도 도박 그러니까 온라인 포커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 머니를 거래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일단 뭐 도박 자체가 그 도박 사이트 자체가 불법성이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이 그만큼 현금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친구는 도박 중독자예요. 사실상.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도박 중독은 치료가 안 됩니다. 영원히 치료가 안 됩니다. 이거 계속 치료가 안 되는 게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고 계속 본인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요. 옛날에 뭐 도박하다 폐가 망신한다 그러고 뭐 손가락 잘라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뭐 강원랜드가 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무덤 같은 그런 도시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친구 6월달에 결혼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참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뭐 그 집안 속사정을 뭐 속속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봤을 때는 저 지금 결혼시켜가지고 누구 인생 조질 일 있나 싶고 좀 저렇게 지금 내버려둘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알고 하겠죠. 에이, 뭐 모르고 하겠습니까? 뭐 이제 물론 그렇겠죠. 뭐 이제 그쪽도 노림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긴 하겠지만은 인생의 배팅이 들어갔을지 모르죠. 이거 평생 거의 마약 중독이랑 동급인데 도박 중독은 뭐 무슨 대통령 하겠다고 설쳐 그런 자식이나 제대로 건사할 생각해야지. 자식이 그 지경까지 갔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 과정에 지금 뭐 양양에 또 뭐 방을 얻었네 뭐 불법 취업했네 이런 기사도 잠깐 나오다가 사라졌는데 이것도 좀 보면은 뭐 이제 막 그 음모론 쓰려면 쓸만한 정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별로 언급할 만한 거는 못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음모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가 너무 없죠. 네. 근데 다만 되게 좀 이상하다, 뜬금없다 그런 생각은 들죠. 왜 갑자기 강원도 양양에 저 친구가 가 있지? 저렇게 뭐 6월달에 결혼한다는데 더구나.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음. 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뭐 그래서 뭐 지금 이 친구는 도박 중독자고 뭐 도박 중독은 치료가 안 됩니다. 이거 계속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27일 날 토론으로 이제 불거진 이 두 가지가 이제 또 이번 주 후반기에 많이 이제 또 많이 거론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이걸로 계속 좀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 일단 그 2억 3천만 원 그 자금 출처도 좀 파악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진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국세청인가 어디 고발한 상태라고 하죠.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뭐 특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충분히 저는 이 특검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 약식으로 넘겨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룰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와중에 뭐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피해자죠. 그 여성 연예인은 피해자인 건 맞잖아, 분명히. 게다가 이번 일로 더 피해자가 돼버렸죠. 2차 가해 당하고 2차 가해 정책 공방의 피해자가 네, 돼버렸죠. 2차 가해 당하면서 또 이제 추가로 이 지지자라는 것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성추행, 뭐 성폭력을 온라인 성폭력 혹은 이제 온라인 괴롭힘, 사이버 불링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은 진짜로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건 뭐냐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뭐 총리님이 결국 이제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고 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화요일에 예. 하셨죠. 그래서 지지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지지 연설을 하셨고, 이 지지 연설 총리님 확실히 연설 한번 하시면은 지금 최근 이 시국에 들어가지고 연설 한번 하시면은 이게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좀 파급력이 셉니다. 지금 이 지지 연설도 여러 채널에서 이제 많이 업로드를 했잖아요. 네네. 뭐 우리 쪽 채널에서도 많이 업로드했고, 새미래민주당 채널,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TV, 네. 또 뭐 그 외에 정신이나 정치신세계, 모색과 대안 같은 데서 네. 올리고 했었는데, 뭐 채널 A가 메인이고 물론 네. 이 지금 다 그 여러 채널에서 올린 영상들 조회수 다 합치면 100만 넘어요 지금 또. 제일 많이 나온 데가 50만인가 70만인가 나오고 그랬다고. 네. 그 지지 연설로는 이 총리님 지지 연설이 제일 그 찬조 연설이 제일 크게 나온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 연설보다 온라인에서는 조회수 더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좀 지역적 그 이제 제한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총리님 이 찬조 연설 보고 좀 투표 결심했다 그런 반응들도 이제 이래저래 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이제 주변 분들 중에 이 찬조 연설 파일 그 영상 링크 보내줬더니면은 뭐 결심했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링크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뭐 이낙연 씨 연설 보고 나도 마음 정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을 접하게 됐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면 좀 억울하긴 해요, 솔직히. 총리님이 거의 모든 걸 저는 갖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로서. 근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결정적인 게 이 대선에 이르는 그러니까 대선에 이르는 그 길을 스스로 닦을 만한 정치력이 부족했다. 그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모든 걸 거의 진짜 지금 정치판에서, 지금 정치판 아니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인데, 이 그러니까 대선까지 가는 그 길을 닦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좀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뭐 그래서 아무튼 총리님 이후에도 이제 여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그 연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시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 유세까지는 좀 힘들다, 심리적 장벽을 스스로 좀 넘어서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뭐 민주당면으로 평생 사시고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죠.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총리님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하나고, 있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그 대권 가도에서 멀어지신 거 아닌가, 저는 네. 그게 정확하게 연결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찬조 연설도 네. 좀 굉장히 뜨뜻미지근하다. 정말 그 총리님 다운데 네.
어떻게 정말 딱 그만큼만 하시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찬조연설 뒤에 그 언론사들과 가진 인터뷰들이 네네. 훨씬 좋다. 그렇죠. 더 센 말씀을 많이 하셨죠. 거기서. 아시아투데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찬조연설의 아쉬운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래도 좀 도와주시기로 하고 네.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해서 네네. 그 괴물 국가를 네. 괴물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막아내 보자라는 거였는데 약간 뉘앙스 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총리님의 그 찬조 연설은 김문수가 차악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좀 뉘앙스가 좀 더 강하고 다시 근데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은 네. 김문수가 지금 대선의 최선의 후보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이미지만 그러니까 그 풍기는 뉘앙스만 좀 바꿔주셨으면 톤을 뭐 한두 단계만 올려버리든가 그러면 네.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더 좋았는데 네. 이 기자 출신이시라 그런지 몰라도 네. 이게 정말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찬조연설이. 근데 그게 그 찬조연설 이후에 이제 그 언론사들과 가졌던 인터뷰에서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에 대한 어떤 그 청렴함을 칭찬하시는 부분, 청렴함이랑 유능함, 유능함 그런 것들을 많이 그 밀착형 네. 행정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시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칭찬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 이제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그 김문수 후보의 강점을 네. 짚어가지고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있죠. 그 느낌을 연설에다가 딱 네. 실어줬으면은 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근데 뒤에 하시더라고요. 연설이 오히려 그렇게 약간 드라이했던 게 네. 저는 괜찮았다고 보는 게 그게 어쩌면 투표를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뽑으려니까 저것도 진짜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게 지금 비상계엄 네네네. 어쨌든 비상계엄 한쪽이 국힘인데 이쪽을 어떻게 또 뽑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가질 수 있는 어떤 소구는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렇게 좀 이제 최대한 드라이하게 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연설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개인 그거니까 제쳐놓고 아무튼 이제 드디어 출격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당원 지지자분들도 좀 더 마음 편하게 그렇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이제 김문수 후보 뭐 지지도 하고 지지는 하고 이제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는 지금 어쨌든 우리는 나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원래 뭐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훨씬 분명히. 힘이 나죠. 네. 네. 그래서 총리님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건 또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총리님이 못마땅하다거나 뭐 그동안에 뭐 미적지근해서 뭐 좀 그랬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끌어내서 내던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이제 지지자적 입장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남은 기간 뭐 업로드 기준으로 아마 하루 남았겠지. 네. 하여튼 끝까지 영업을 해보자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또 간만에 이거 그 21년 경선 이후로 네네. 또 다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22년 그 대선 때는 영업 그렇게 안 했고 할 필요 없었거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때 고향 사람들이니까 다 그 당연히 윤석열 찍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또 이제 틀어진 면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네네. 영업을 약간은 하고 있는데 선거 날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다녀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지 뭐 지금.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총리님이 그렇게 지지선을 하시니까 이제 민주당의 친명 측 혹은 이제 친문 측에서 또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대중 재단에서도 뭐 즉각 제명 조치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웃겼죠. 사이제. 네, 사이제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이제 청와대 출신들이 모이는 사이제 청와대랑 이제 장차관 출신들 모임입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즉각 제명 조치했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제 이후에 총리님 인터뷰에서 밝히시기는 본인 사이제에 한 번 나간 적도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얘네들 단톡방 만들어놓고 그래 자기들끼리 이제 뭐 저희 텔레그램인지 카톡인지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자기들끼리 교류를 해왔던 모양인데 총리님 거기도 들어가신 적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사이제가 출범을 한 게 2023년 1월이거든요. 1월 18일. 23년? 네, 2023년 1월 18일. 그러면은 더구나 뭐 들어갈 일 거의 없었겠네.
그때는 탈당을 하기 전이긴 했. 23년이면 23 1월이면 탈당하기 전이지. 하시기 전이죠. 네. 23년 말에 탈당하셨으니까 아직 그때 이제 그리고 아마 이제 미국 가 계실 그때인데 네. 어쨌든 사회자 포럼 이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알만한 이름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해철, 윤영찬, 박범계 뭐 이런 도종환 전 장관도 뭐 있고 고민정도 있고 뭐 그렇죠. 고민정도 네. 있고 한병도 수석도 있고 네, 네. 저는 이 사람 무슨 수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쫙 돼 있고 뭐 나름 형태는 거의 다 갖춰놨어요. 뭐 분과도 이제 뭐 정치 행정 분과, 경제 일자리 분과, 뭐 사회 분과, 외교 안보 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포럼의 형식은 다 갖춰놨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총리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23년 내내 그렇게 악마가 나오고 당에서 괴롭힘 당할 때 뭐 입장이라도 낸 적 있어? 그러니까 활동을 그러니까 출범 검색을 해보면 출범했다는 기사는 있죠. 사회적 출범했다는 기사하고 네. 그 다음에 총리님이 제명했다는 기사만 이렇게 네. 딱 떠요. 네. 이렇게 딱 뜨고 그리고 그래서 사이트도 뭐 하나 없어. 네. 얘네들 네. 이런 포럼인데도. 개모임이지 뭐 사실상. 근데 와 되게 재미난 곳에 약간 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오마이뉴스에 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 이 사회자 포럼에다가 이제 뭐 메뉴를 하나 줬어. 거기다 칼럼 같은 거 쓰라고. 예. 사이제 고정 그 메뉴를 하나 줬구나. 네, 맞습니다. 사회자 포럼에서 그래서 거기에만 이제 한 60여 개, 60개 칼럼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 5월 29일까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네네. 23년 5월부터 이게 칼럼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오마이뉴스랑 뭐 공동 뭐 기획해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 2년 복귀 막 이런 내용들도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네네.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약간 도가리처럼 움직인 거지. 네. 그 온 사람들이 오마이뉴스나 그러니까, 칼럼만 쓰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활동은 사실 한 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없어. 그게 얼마나 참 그 비루합니까? 네. 거기에 모여 있는 인사들이 뭐 그냥 장삼 인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낙연 총리님이 사회제 포럼의 고문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낙연 총리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죠. 오히려 정세균 전 총리가 네. 고문이다, 사회제 포럼의 고문이다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찾았어요. 네. 근데 이낙연 총리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맨날 따돌리고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가지고 청와대 영화 나왔을 때 총리님 이름 석자도 나온 적 없잖아. 그 영화에서 언급도 안 됐잖아. 네네. 철저하게 지웠잖아 그때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 사이제 제명이야. 아무튼 그래서 총리님은 저는 활동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제명했다고 하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이가 없지. 오히려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름을 멋대로 올려놨었다 이렇게 그렇지 이름 비판할 수 있지. 이름 도용한 거지 오히려. 비루합니다. 하다못해 말이라도 하던가 고문 자리 좀 맡아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반응까지는 안 했겠지. 그치. 예, 뭐 고문이라고 내가 자리는 받았었는데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참 그래서 참 웃기는 고라지였다 사이제.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뭐 누구 비판하고 누구 제명하고 아유 씨. 말을 말자. 자 이어서 이제 요거는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이 이제 묻힌 소식인데 이거 이제 좀 연기시켜서 봐야 되는데 5월 23일 날 북한이 이제 동해상에 그 순항 미사일 몇 발을 발사했다는 그런 보도가 떴어요. 네네. 저는 이제 그 보도 보고 나가지고 굉장히 뜬금없다. 이거 선거철에 이 새끼들 또 돈 달라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미사일 발사가 맥락이 있었다고 사실은. 그 전날 네네.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보도되면서 묻혀버려가지고 이때도 이때 이재명 무슨 또 망언이었나 아무튼 이제 선거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런 기사를 그냥 놓쳐버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22일 날 그 북한에서 북한 군함 한 척이 진수식 하다가 바로 좌초가 됐어요. 그러면은 뭐야? 그러니까 진수라고 하면 이제 바다에다 띄우는 거잖아요. 배 다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는데 가라앉았어? 그러면 좌초면? 옆으로 엎어졌어요. 누웠어? 네, 엎어졌어요. 이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4월 25일 날 북한에서 신형 구축함을 하나를 이제 진수를 했어요. 이름이 이제 그 김일성 그 독립투쟁 때 동지라고 하는 최현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최현호라고 하는데 이게 5,000톤급인데 북한으로서는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북한 함정이랑 많이 다릅니다. 좀 이제 현대식 그 함선의 뭐 적어도 겉모양은 현대식 함선의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북한식 이지스함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밀덕들은 북지스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4월 25일 날 아무튼 그 최연함이 진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5월 22일 날 좌초된 거는 최연함급의 2번 함이에요. 네. 이름은 아직 안 붙여졌고 2번 함으로 하면 명령 2번 함이었는데 얘가 이제 진수하다가 그렇게 이제 엎어진 거야 갑자기. 이게 근데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보면은 이 과정들이 굉장히 통상적이지가 않아요. 1번 함, 그러니까 최연함 같은 경우도 4월 25일 날 진수가 됐는데 보통 군함이 진수가 될 때는 안에 장비들이 다 실려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엔진이랑 간단한 운항 장비 정도만 실려 있고 그렇게 해서 물에 띄운 다음에 장비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1년에서 2년 정도 계속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정식으로 취역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보통 군함이라는 게 네. 얘는 4월 25일 날 물에 띄울 때 장비가 다 들어간 상태인 것처럼 북한에서 지금 프로파간다를 했어요. 실제로 장비가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물에 띄우자마자 그때부터 막 발사 시험을 하긴 했어. 미사일도 쏴보고 대포도 쏴보고 했는데. 근데 좀 아무튼 좀 가라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외관상으로 보면은 배를 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물에 띄운 거야. 4월 25일 날.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4월 25일 날 1번함 띄웠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5월 22일 날 2번함이 띄우다가 지금 좌초된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군함이라는 게 1번함이 나오면은 그래서 1번함이 진수되고 그다음에 한 2년 뒤에 취역을 해가지고 계속 배를 돌리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설계를 가지고 2번함, 3번함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배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배들이 나오는 건데 얘는 지금 1번함이랑 2번함을 좀 같이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애초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배가 왜 엎어졌냐. 1번함 같은 경우는 그 어디야. 서해 쪽에 있는 그 남포조선소에서 건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남포조선소는 규모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도크라는 장비가 있는데 드라이도크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드라이한 상태 드라이도크가 이제 그 물 받는 아무튼 이제 드라이도크라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건조를 한 다음에 배가 다 만들어지면 드라이도크에 물을 채워요. 네네네. 그럼 이제 배가 뜰 거 아니야? 네. 물 채워가지고 앞이 길 트면 배가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런 구조거든. 이게 네. 드라이도크인데 규모가 좀 있는 원래 조선소들은 드라이도크가 다 있어요. 네. 이게 서해에 있는 남포조선소에서 1번함을 건조하면서 드라이도크에서 진수를 시켰어요. 이렇게. 네. 근데 2번함은 동해에 있는 무슨 청진조선소? 청진조선소에서 이제 네네. 건조를 했는데 여기는 드라이도크 시설이 없어요. 아,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드라이도크 시설이 없어가지고 선대 진수 방식으로 진수를 냈는데 선대 진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경사로에다가 그러니까 배를 건조를 시켜가지고 경사로에다가 배를 위치시키고 경사로 쪽으로 쭉 미끄러뜨려가지고 빠뜨리는 방식인데. 예. 그게 이제 옛날 방식인 거구나. 근데 이 방식으로는 소형 배들은 작은 배들은 이런 식으로 건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5,000톤급이었단 말이야. 그럼 미끄러뜨리면은 물에 빠질 때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 크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충격이 크니까 배가 안 엎어져도 배 특히 선체하부 같은데 크게 데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골이나 이런 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 방식을 잘 안 써요 거의. 그래서 이제 보통 이급 되면 드라이도크 있는 조선소에서 만드는데 2번함은 억지로 어거지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진수시키다가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군함이니까 네. 북한도 서해 함대 있고 동해 함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서해에 있는 남포조선소에서 두 쪽 다 만들어 버리면은 뭐 동해로 보내려고 하면은 못 보내지. 힘들지. 그 중국 해안 따라 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엄청 돌아가야죠. 엄청 돌아가지고 크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식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너무 그 기름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배를 그 자리에 갖다 박는 데만 해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동해 쪽에 있는 조선소에서 무리하게 건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실성을 별로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지도자의 의지로 밀어붙인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거기 이 사달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었을 텐데. 돈 많이 깨졌지. 그래서 이제 22일 날 이렇게 배가 엎어지는 대형 참사를 겪고 나니까
북한이 빡치든지 쪽팔리든지 해서 23일 뜬금없이 미사일을 쐈다 동해상에 대고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이거 지금 위성 사진 보면은 얘네들이 좀 이례적이었던 거는 이런 사고를 숨기질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긴 했어요. 20일 날. 근데 이제 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게 관련자들 니들 다 죽은 걸로 생각하라.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뭐 데스 메시지 이런 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네네. 아무튼 이제 뭐 이 와중에 이제 김정은이 이날 또 정수석에 참가를 했거든. 네. 김정은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꼭지가 돌지. 아, 관련자들이 다 아우지 아니면 사형이야 거기는 100%야. 그러니까. 이제 관련자들 지금 이제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이제 사과 보면서 6월 말까지 복구하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 6월 말까지 복구하라는 이 지시 자체가 비현실적이거든. 야, 이거 어디서 남일 같지가 않은데? 네. 이건 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거의 뭐 전 세계 월드 클래스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 조선소 뭐 현대조선소 같은 데서 이제 기술자들 와도 이거 6월 말까지 복구 못 시켜요. 최소 지금 1년에서 2년 잡는데. 점검부터 뭐 그것만으로도 한 달이 아니, 아니라 지금 뭐 사실 배 새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 그러니까, 수준이면은 지금 이게. 바다에 엎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이미 부식돼 가지고 잘못 다 갖다 버려야 되고 그런 수준 나가지고. 아이고. 근데 아무튼 6월 말까지 복구해라. 김정은이 네. 빡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 배가 지금까지 일본안 못 해가지고 다 계획되고 진수되는 과정까지 봐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 와중에 이번함 건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한 것도 굉장히 이상했고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사고 위에 지시를 하는 것도 그냥 세상 모르는 소리를 빡쳐서 던져놨다 지도자가. 네, 이건 네. 뭘 말하는 겁니까? 지도자한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북한이면 가능하죠. 네. 네. 그 김정은이 아는 게 뭐 있겠어? 솔직히 그 해군이 뭐또 군함에 관해서 뭘 알겠어? 아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지금 이건 뭐 기간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래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데도 씨알도 안 들어먹혔거나 해줄 사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라고 저 등신 같은 것들하고 비웃지만은 이게 과연 이런 게 과연 남일일 수만 있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네. 것이죠. 네. 이게 독재 국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우리가 지금까지 유능함을 그나마 발휘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민주주의가 굴러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이 지금 중국이 저 인프라에 저 땅에 저 인구에 그 10억 인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국력이 저 모양인 거? 왜 그래요? 뻔하잖아. 지도자가 독재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그 똑똑한 생각들로 굴러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독재라는 게. 그러니까 경제도 지금 중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인 거죠, 사실상. 중국이 만약에 미국 같은 그런 체제였다면은 지금 미국 압살하고 남았을걸? 하여튼 지금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독재가 되면은 이렇게 무능해진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자칫하면 이렇게 될지 모른다. 저는 이제 북한의 이 어떤 이런 총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좀 하게 체제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독재적인 성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맨 윗대가리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비판이라던가 아니면 대안 제시라던가 이런 게 뒤따르지 않고 그렇죠. 네. 오히려 그 심기경호라고 하죠. 네. 그런 것만 주변에 있으면 이게 상황이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최근에도 겪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비상계엄이 이러는 결론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각에서는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한 거 아니야? 제대로 못했죠, 네. 친윤계. 그러니까 총선 말아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다가 네. 총선 말아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윤석열한테 뻗대던 뭐 한동훈 다 그냥
한동훈이 약간 뭐 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그렇죠. 그게 뭐 한동훈이 자기가 뭐 그 헤게모니를 쥐려고 했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만 보지 말고 어쨌든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이 그냥 진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주도권을 누가 하나가 이제 꼭 주는 게 옳다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권력 분립이 더 중요한 거기도 한데 권력 분할이 중요한 거기도 한데 아무튼 뭐 지난 총선 같은 경우를 봐도 국힘이 그러니까 한동훈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윤석열이 자기가 살려면 한동훈을 키웠어야 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독재자 마인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윤석열이 뭐 되게 뭐 독재자 뭐 이런 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가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격이 나타난다는 네. 거지.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그쵸, 것을 이렇게 네. 딱 네. 쥐고 자기가 뭐 하나하나 다 참견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니까. 물론 이제 독재자라고 말하기에는 뭐 민간에 대해서 직접적인 탄압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용어로서 독재자라고 부르기에는 저도 좀 그건 과한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옛날 뭐 박정희나 뭐 전두환식은 아니지.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좀 독선적인 지도자였다. 네네. 불통의 지도자였다.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준인데도 그 상당히 좀 무능함이 많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돌발 사태에 있어서 특히. 근데 이재명이 집권하면 더하면 더하지 덜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북한 꼴을 안 뜨니까. 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 풀기로 요 얘기까지는 잠깐 해봅시다. 이거 지금 이제 그 27일 날 3차 토론 때 이준석이 이제 코끼리 네네네. 발언하고 나니까 이제 또 이거 프레임 전환은 한답시고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요.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이제 밤미당 있다가 민주당 간 지금 이 양반은 밤이당 있었어요? 네, 밤미당 있었어요 원래. 원래 그랬군요. 밤미당 청년 인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찬양글을 올리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서리 서문 없이 민주당으로 슬쩍 들어갔더라고. 아 몰랐네. 난 밤이당 출신인지. 지금 이제 민주당 전국 청년단 운영위원인 김홍태 씨 이분이 이제 SNS에 뭐 이재명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왜 이재명이 법카로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었냐는 이준석의 질문에 성남시에서 과일을 지원받았던 이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개고기를 팔던 사람이 양고기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남시 이제 과일 지원 사업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법카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법카를 긁어가지고 과일 지원 사업을 했다는 소리야 이재명이? 과일 지원 사업이 한 300억 정도 예산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별도 예산이 있었고 이 과일 지원 사업 지금 이거 한동안 또 이재명 치적이라고 많이 띄웠는데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왜냐하면은 이 과일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 성남시나 경기도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최초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 나왔던 사업이고 근데 이걸 왜 이재명 치적을 하고 계속 꾸기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카로 이재명이 법카 긁어서 산 과일을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소리냐? 아니잖아. 그럼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일단은 정황상 그 제보자 A 씨의 증언에 의하면 네. 그거 뭐 지가 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로 보냈거나 뭐 이런 정황인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예산 외사용이라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그 법카 긁어가지고 과일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거는 예산 전용이지. 네 맞습니다. 횡령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과일 나눠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재명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도나 시예산으로 지금 시예산 써놓고는 자기 돈 쓴 것처럼 사람들한테 칭찬 받은 게 되니까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트위터에서 이제 어느 분이 한 얘기를 봤는데 네. 이게 이재명이 지가 만약에 정말로 네. 자기 법인카드로 과일 사서 만약에 그 지원을 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다 네. 지원을 했다. 네. 그럼 틀림없이 자랑했습니다. 잘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 아저씨가 옛날에 MBC 파업할 때 예, 그렇지. 돈 줬다고. MBC 노조위원장한테 내가 돈 줬다는 얘기는 왜 안 해? 막 그치. 이 지랄하는 애거든. 그치. 어디 가서 뭐라 조금 넣어주면 센스가 엄청나게 내려고 하지. 그럼요. 근데 여태까지 이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 그건 뭔가 구린 게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법과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줬다 그래도 그거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고. 어쨌든 되죠. 예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되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되게 무식한 소리죠. 저는 이 얘기를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떡을 만지다 보면 손에 좀 떡고물이. 그 박정희 때 이제 당시 그 중정부장을 했던 그 이후락이 한 말이라고 전해지는데 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아니 뭐 그래 시 예산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과일 돌리고 하면은 뭐 나는 법카로 과일 사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요. 예. 그러니까 참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뭐 좋은 일하면 막 그런 걸로 내가 좀 뭐 처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개딸들은 설득이 되지 또. 의구심 가졌던 개딸들은 설득이 되지. 아휴 뭐 거기는 뭐 그거밖에 없지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야 진짜 멍청하다. 개고기를 팔던 사람이 양고기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씨 말가 비유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인데 네. 뭐 무슨 뭐 개고기 팔아가지고 과일 처잡 쓰는 소리를 하고 있어. 참 옹색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풀기를 굉장히 길게 했네. 네. 자 이제 그래서 본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 전에 이번 주도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에서 웰컴퓨터 0079,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면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_ 농사짓는 무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 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운동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최근에 또 민주당이 이상한 법안들을 또 입법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뭐 한 세 개 정도 짚어볼 텐데 5월 28일 날 이제 민영배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인데 이건 진짜 골 때립니다.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정치 발전 기금이라는 걸 신설하자 법안 내용이. 근데 이 정치 발전 기금이 그럼 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각종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이제 반환되는 기타금이나 선거 이제 공탁금 걸고 이제 선거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 포부하려면은 그런 이제 그런 공탁금들이나 아니면은 그 당선 무효형 받았을 때 선거지원금 국고에서 보조되는 거 그거 다 도로 뺏어내야 되잖아요. 환수되죠. 네, 환수되는 그 선거 지원금들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 선거 발전 정치 발전 기금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거 이제 크게 노림수를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야치네. 볼 수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 거의 3분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통과되면은 정당 보조금이랑 똑같이 민주당한테 돈이 추가로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3심 만약에 유죄로 판결 나고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면은 참 900억까지 토해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 지난 대선만 말고 지난 대선이랑 이번 대선까지 다 합치면 소급되기 때문에
900억 가까이 토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900억 토해내더라도 한 600억 이상은 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은. 그 이런 법안을 내놨어요. 뜬금없이. 이 양아치 새끼들이지. 이거 지금 벌금, 그러니까 이 저기 공탁금은 모르겠지만은 이 저기 환수 조치되는 선거 보조금은 사실상 벌금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왜 정당이 돌려받아야 돼? 정치 발전 기금. 지금 돈 없어가지고 정치가 안, 뭐 정당 정치가 안 돼? 지금 민영면 돈 없어가지고 정당 정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 뭐 기부금 문화가 정착이 안 된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니네 당원이 뭐 200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좀 뭐 달라고 해봐. 돈 뭐 솔직히 내는 것 같더만 그 민주당원들. 아니면은 어준이한테 좀 달라고 하든가. 그렇지. 김어준 방송 가서 하마면 돈 싹 모이지 금방. 아니 뭐 그게 아니더라도 돈 없어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안 들어, 정당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게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야 씨발 월급 반가에 해가지고 집어넣고 네 돈 집어넣고 정치해봐라. 지네들은 또 나름 그 특별 당비 내잖아. 아니 뭐 특별 당비는 특별 당비고 지들 뭐 법안 발의하고 하는데 돈 부족하면 지 돈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 돈 적게 받는 것도 아니잖아. 모자랄 수가 없죠. 세비가 얼만데 제대로만 쓰면은 그거 충분하지. 아무튼 좀 이런 이제 짜증나는 골 때리는 이상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조인철이라고 민주당 배지가 있는데 이 양반이 5월 29일 날 30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법안 2개를 내놨어요. 정통법 개정안. 네. 그래서 29일 날 법안은 이렇습니다.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 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상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시키는 내용. 이 법안 자체를 보면 타당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은 뭐 진작에 발의했어야 될 법안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게 되나? 근데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아무튼 명확한 규정이 없었나 봐. 이런 규정. 그리고 이제 30일 날 또 발의한 법안은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하는 또 규정을 집어넣었어요. 야 이거 니네나 하지 마. 이 새끼들아. 그 사실 이 두 가지 보면 둘 다 이거 만약에 발의돼 통과되면은 친명 유튜버 한 90%는 작살 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시기적인 맥락을 따져보면은 27일날 이준석이 이제 토론에서 그런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준석의 발언을 가지고 많은 재생산되는 기사들이 보도가 많이 됐었고, 지금 이제 그 보도들 중에 한 10개 정도인가 지금 민주당이 고발 들어간 상태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그다음에 뭐 백광현 앵커도 네. 고발 최근에 백총 두 건? 세 건인가 당했죠. 네. 주로 이제 명예훼손을 많이 걸었는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 이상이 이제 뭐 그걸 이제 허위 조작 정보를 뭐라 가지고 더 씌우겠다 뭐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 거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별에 대한 내용인데, 네. 이 법안 자체들로만 보면 좀 사실 좀 이거 진작에 이런 걸 왜 안 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면 당연히 네. 있었어야 되는데 네. 왜 지금 타이밍에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건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는 지금 이제 27일 토론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런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뜬금없죠. 네. 당연한 건데도 뭔가 뜬금없고 좀 배관시하게 되죠. 이거 진작에 이제 그 저기 뭐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특히 이제 그 차별 발언에 관한 것들. 네네. 이거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가지고 사자부터 시위할 때부터 그때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 혐오 발언 금지법 그런 거 발의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그런 것들만 잘 처리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러면은 굉장히 좀 의도가 의심스럽다. 아니 니네 지지자들이나 단속을 일단 좀 해보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막 또 일부 커뮤니티 이재명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들에 달리는 거 보면은 뭐 걔네들 그 사람들 네. 뭐 이찍이면 사람으로 안 보인다. 뭐 그렇죠. 이런 식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 좀 하지 말라고 좀 쇼라도 하고 나서 이런 법안을 내놓던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좀 진정성이라도 보이잖아. 아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뭐 수박 똥파리 얼마나 잡아댔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뭐 수박 똥파리 발언한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돼. 그렇죠. 처벌해야 돼. 그럼요. 자, 근데 제명인의 마을 뭐 작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민주당 혹은 민주진보 진영은 과연 이제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뭐 허위 사실이나 혹은 이제 폭력 조장 아니면은 혐오 발언 같은 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사례들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김문수 후보 부부에 관해서 이제 직접적인 모욕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유시민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 양반이 이제 그 다스베이다에서 나와서 이 소리 했었고 또 뉴스공장 나와서도 이 비슷한 소리를 또 했거든. 두 번에 걸쳐서 한 건데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나온 내용들 한번 보면은 이제 그 뭐 김어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처음에는 탄핵을 찬성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친박이 됐다. 그러면서 태극기와 뭐 함께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뭐 이 지적은 타당하죠. 김문수 후보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또 스탠스가 바뀐 거는 바뀐 거고 지금 이제 이 태극기랑 관계 결별한 상태라고 하는데 자 이제 아무튼 김어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시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태극기와 함께한 그 시점 이후부터는 그냥 할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때 똑똑했던 운동권 정치인 이게 아니고 뭐 그냥 할배라고 그냥 할배로 보면 된다. 그 할배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사고다.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 공정이 흐트러지면서 완성품이 안 나오고 중간 제품이 그냥 시장에 나와버린 것이다. 이게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건 좀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량품으로 묘사를 한 거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를. 네네. 네. 그다음에 그 불량품을 후보로 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싸잡아서 모욕적으로 이렇게 네.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박근혜 탄핵 때 입장 바꿨다 그러는데 이 입장 바꾸는 이재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네네. 그 정규제랑 붙어 먹으면서 박근혜 뭐라 그랬지 복권시켜야 된다 그랬나? 그 탄핵 그 박근혜 그때 이제 그 탄핵 심판이랑 뭐 재판 같은 거 다시 재심을 한 해 만에 그런 소리 했었잖아.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정규재 씨가 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서문시장에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 네네네. 서문시장에 간만에 뜨셨다 그러더라고. 대구 사람들 좀 민기거리는 사람들 좀 투표 좀 하시라고 제발. 같이 나라 좀 구해봅시다 제발. 답답해 죽겠어. 맨날 좀 찍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찍어줘 그러더니만은 이번에는 그냥 국힘당 후보 나왔는데도 이렇게 또 민기적거리는지 몰라. 이게 윤석열의 똥볼이 그만큼 큰 거였죠. 그렇죠. 뭐 그런 면이 있죠. 네. 이게 너무 큰 똥을 싸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서 김문수 후보 스탠스 바뀌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재명은 더 하거든요. 유시민 씨. 아니 탄핵 그러니까 2017년, 2016년, 17년 탄핵 국면 때도 탄핵이 되네 안 되네 그렇죠.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딴소리 말 바꾸고 그렇죠. 자기가 제일 먼저 탄핵 주장했네 그런 소리 했는데 계속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이죠. 그때 뭐 탄핵이 되겠습니까? 막 이 그렇죠. 소리 하던 놈이야. 김어준 앞에서 불가능한 소리 해놓고 뻔히 해놓고는 또 딴소리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뭐 자기가 막 사이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합리적인 정치인 양 마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다고. 근데 막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으로 몰려 나오니까 갑자기 사이다가 사이다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사이다로 돌변했지. 광화문에서 막 스피커 갖다 놓고 막 사이다 팔았지. 뭐 그러면서 박근혜를 박정우의 무덤으로 돌려보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규제랑 붙어가지고 박근혜 재판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정규제는 또 좋다고 또 끄덕.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에 관한 이 할배 발언도 좀 많이 좀 그랬지만은 크게 문제가 된 건 이거죠. 이제 김어준이 먼저 이제 운을 띄웁니다. 이제 설날영 씨가 너저는 못생겼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운을 띄웠어요.
이 노조는 못생겼다는 이 발언이 뭐냐면 5월 1일 날 그 포항 북구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날 이제 설레 안녕 씨가 이 자리에 계셨는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조라는 건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뭐 지금은 민노총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치석이 짙지만은 당시 노조 그러니까 설란영 씨가 그 노동운동하는 시절 70년대 그때 노조는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정치 집단화된 건 맞죠? 맞습니다. 네. 뭐 반미 운동하고, 네. 뭐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 막 반대하고, 반정부 투쟁이나 맨날 벌이고 있지. 그렇죠, 그렇죠. 네. 노동자 전반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들 소속된 정규직들 이익단체의 정치 집단화된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다음 발언은 저도 좀 과했다. 말실수다.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뭐 세고 못생겼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인식과 반대되는 사람이다. 뭐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 있고 이렇게 설련영 씨도 과거에 노동운동을 굉장히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설련영 씨를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말하자면 좀 두려워하는 그냥 센 캐릭터로 볼 수 있는데 난 그렇게 센 캐릭터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표현 자체는 충분히 문제 삼으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지적을 어떤 식으로 했냐 유시민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설레영 씨가 왜 저런지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 후보의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본다. 이게 뭐냐면 설레영 씨가 이제 SNL을 나와가지고 김희경 의원에서 이제 좀 풍자를 하신 게 있죠. 아, 예. 그거 전에 그리고 아마 인터뷰했을 겁니다. 네. 나는 법인카드 안 쓴다. 법인카드 안 쓴다. 네. 예. 이거는 뭐 이런 얘기 처음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리고 이제 보통 영부인 그러니까 그 후보자 부인이 크게 거론되는 선거가 많지는 않았던 건 맞아요. 뭐 지난 대선이나 이번 대선 정도겠지. 그치, 아마도. 22년이랑 네. 지금이지. 그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사람이 네. 그러니까 김건희와 네. 김혜경이 네. 22년 선거판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들썩들썩 해가지고 그렇죠. 표가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럼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김혜경 씨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선거법 2심까지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22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24년이라고 뭐 그 문제가 사라졌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문제 해소 안 되니까 지금 거의 반 숨기다시피 그냥 뭐 거의 안 드러나게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네네. 김문수 후보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유세장에 유세 단상위에 올라가서 유세를 합니다. 근데 3대가 모두 네. 나왔죠. 이재명은 그거 못해요. 못하지. 그래서 걔 이재명은 부산에서 그 사전 투표할 때도 혼자였잖아. 그러니까 아들은 양양에 짱 박아놓고 부산에서 투표한 게 김희경 씨고 이재명은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네, 서대문구에서 했어요. 김혜경 씨가 부산에서 네. 했어. 그 부부가 뭐 투표도 따로 찢어져서 하고 뭐. 아니 또 얼굴을 보이긴 했네. 뭐 이제 간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물속에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네. 얼굴 뻥뻥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설련행 씨에서 이제 뭐 세진전자 전자부품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뭐 김문수는 한일도 그렇고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김문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네네. 경제냐 경영이냐 경제지. 경제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설련행 씨는 그 고졸 출신의 그 전기 부품회사 세진전자 노조 위원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신분 격차라고 유시민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령 씨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고. 개소리죠. 네. 네. 그놈의 그 썩은 내재적 접근법. 그래서 이제 이 신분 격차가 있는 결혼을 하면서 설령 씨 스스로가 어떤 이제 신분 상승, 그러니까 신분이 에스컬레이팅 됐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남편을 추앙하게 됐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도지사가 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대권 후보까지 되니까 이게 뭐 결혼 자체도 신분 상승이었지만 이후에 김문수 후보의 정치 여정에 따라 가지고 신분이 점점 더 상승을 하게 되면서 설레영 씨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유시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소리인 게요. 네. 두 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와 네. 설란영 여사께서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 그냥 둘 다 그냥 노조 운동가잖아. 근데 이제 아니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서울대 출신이라고는 해도 그 노조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제적이 되냐 안 되냐. 게다가 감옥 2년 갔다 왔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아마 미래가 어디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때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20년 김문수 후보가 졸업을 20몇 년 만에 했죠. 그렇죠. 졸업을 할 수 있냐 없냐도 알 수 없는 판에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뭐 경기도지사를 하고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될 거를 그때 만약에 알았다? 뭐 엄청난 선구안이지. 미친 거지. 뭐 그냥 서울대 입학한 것만 가지고 그 로드맵을 그린다고? 아무튼 이제 그 뒤에 또 뭐 이렇게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분이 상승된 면이 있다라고 유시민이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신분이 계속 급상승하면서 뭐 설련현 씨가 현실 감각을 잃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뭐 구축 아파트 거기서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뭐 공중에 발이 떠 있고 뭐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까지 지금 가가지고 감당 못한다는 사람이 그러면 뭐 그게 정말 감당 못할 수준이면은 진작에 눈 뒤집어가지고 재산 모으려면 모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지사 국회의원 월급이 한두 푼이 뭐 월급이 만만한 월급이 아니잖아. 그럼요. 네네. 뭐 김문수 후보는 막 그런 돈들을 많은 곳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산이 안 모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설령 씨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취해버렸다면은 진작에 그 월급을 함부로 기부 못하게 하고 그런 가져서 본인이 어떻게든 돈 풀릴 생각을 했겠죠. 그럼요. 하죠. 근데 24평 그 구축 아파트에 살고 서민 아파트에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현실 감각이 그 자리에 취하고 지위에 취해가지고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 아 재산 신고된 액수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그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그 총리님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 관해서 제일 경외감 가지신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리님 사실 그냥 모아도 모인다고 하잖아. 그 이제 뭐 총리님 비유에 따르면은 중년 남자들 그 뱃살 붙는 것처럼 본인이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일 그냥 냅둬도 재산이 이거보다 많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단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총리님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명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관리. 네. 그만큼 철저히 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 레벨 그러니까 요 어떤 이 청렴함 하나만 따지고 보면 저는 역대급이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심지어 따님까지도 네. 따님과 사위까지도 보면은 그건 사회복지사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청렴함으로 치면 진짜 민주당에서 상대할 수 있는 후보 민주당 역대 정치를 다 통틀어 가지고 김문수 후보 상대할 수 있는 정치는 없다고 봐요. 청렴함 하나만 놓고 보면은 많이 없죠. 거의 없죠.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안 되지. 여기 안 되지. 노무현 대통령은 근데 또 변호사 시절에 또 잘 나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물론 대통령의 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있긴 하지만은 뭐 아무튼 이 청렴함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설련영 씨가 이 자리에 취해가지고 현실감을 잃어가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따위 식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불거지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이제 표현이 좀 과했던 건 뭐 자기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자기는 다만 이걸 이제 설련영 씨를 내재적으로 자기가 이제 김문수 부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설련영 씨에 관해서 내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풀이를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당신 뇌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거야. 자기 그 상상력이나 추리력이 빈곤하다. 이 유시민이 내재적 접근이라는 걸 많이 해왔거든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했었죠. 네. 그 팟캐스트 할 때마다. 네. 이 옛날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 네. 진중권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죠. 뭐 네. 저공비행인가 네. 그 팟캐스트 할 때도 혼자서 막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뭐 그렇죠. 나름 뭐 네. 이해해준답시고 네. 그 짓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내재적 접근이라는 게 뭐냐? 말이 좋아 내재적 접근이지. 일단 뇌피셜이고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이제 헤아려서
이제 어떤 그 서사 구조를 짜보는 걸 말하는 거겠지만은 사실은 내 자신을 상대방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 자기 중심 그 인식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인식이 어떤 그 폭이라는 게. 그럼 결국 이제 이거는 설현영 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유시민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정보가 없잖아요. 자기가 뭐 아주 그 한 50년 된 건가? 그때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대학생 때, 그러니까 좀 운동권으로서의 어떤 친분과 교류가 있었겠죠. 아니면은 뭐 소문을 많이 듣고 그랬겠지. 그거 이후로 뭐가 있냐고. 아니 뭐 그 이후로도 이제 그 뭐 학생 운동이나 노동 운동 하면서 유시민 그 형제 자매, 유시민 뭐 누나나 유시민 동생이나 여동생이나 유시민이나 다들 이제 김문수 후보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옥살이 하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 옥살이 하면서 같이 고초를 겪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이제 맺어진 인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시민은 어느 정도는 뭐 김문수 후보에 관해서 뭐 김문수 후보 부부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의 내재적 접근이라는 거는 사실상 내재적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내재적 접근을 했을 때 그걸 풀이하는 과정에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절제를 해야 돼요. 내재적 접근은. 내재적 접근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 결국 내 뇌피셜이거든요. 100% 뇌피셜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내 세계관을 상대방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과하지 않게 하려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건데 유시민은 그런 절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이 그러니까는 지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도 그렇죠. 네. 그 건방진 소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재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뭐 네. 학벌 컴플렉스 있으시죠? 뭐 네. 어?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야. 지가 또 그거를 그 입술 한쪽 입꼬리 싹 올리면서 그렇죠. 네. 막 나는 당신의 속을 알았습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에?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가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의 뭐 내가 서울대 경제과 나왔는데 근데 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까발린 거 아닙니까? 복학하고 난 다음에 노트 뺏겨서 졸업했다고. 네. 나 졸업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노트 좀 빌려달라고. 네. 나 같은 사람 도와주는 게 뭐 훌륭한 일이네 있다는 소리하고 뭐. 아주 가관입니다, 진짜. 자, 아무튼 이제 일단 망언을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크게 일었고 이제 그래서 뭐 나름 변명한다고 했는데 변명도 안 들어먹혔는데 이게 변명이 아니지 이게 사실. 이거 그러니까 김어준이 다스베이스에서 먼저 판 깔아주고 이 변명은 또 노무현대던 유튜브에서 했어요 또. 알릴레오에서 네. 했다는 것 같은데. 알릴레오에서 그리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욕 먹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3년간 당한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수년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대단하구나. 그 삶이 새삼 느껴졌고요. 이렇게 이제 아무튼 또 이제 이재명을 또 빨아줬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유시민은 그 전부터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는 저희 그 뭐 청취자분들이나 하여튼 이 민주당 정치판을 오랫동안 네. 지켜보신 분들 치고 유시민 실드 한 번 안 쳐주는 분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거의 없죠. 유시민 싸가지 없다고 욕먹을 때도 실드 쳤었고 그런 분들이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정말. 예? 그러다가 뭐 유시민이 이제 나는 이제 현실 정치는 안 될 것 같다 하고서 때려치워버린 거잖아. 그러다면서 뭐 이제 정치평론이나 하겠다.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그마저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기어 나와가지고 그렇죠.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막 정치평론을 하고 또 MBC 100번 토론 그냥 뻔질나게 기어 나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지 말대로 살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또 이재명을 마지막으로 또 추앙을 해뒀는데 민주당은 정작 선긋기에 나섰어요. 그래서 뭐 진보 스피커들 입조심하라. 입조심 조건데 이런 뭐 성명도 냈고 그리고 유시민은 민주당 아니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뭐 이동호도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아들인데 다 컸는데 뭐 알바노 이건데. 그러니까 문제되면 다 내다 버리지. 다 내다 버리지.
근데 정작 이재명을 버려야 되는데 이재명 하나 못 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동호 관련 댓글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짤막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댓글 그 이동호의 댓글들 굳이 이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건 저는 이제 그 댓글 자체로는 일단 약식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티 자체가 그 비공개 커뮤니티잖아요. 이 남자들 모여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 중에 좀 엄습한 데들, 그러니까 음지의 커뮤니티들은 보면은 뭐 이런 식의 망상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지들끼리 막 색드림 날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연예인한테 이제 연예인 성적 대상화한 그 댓글들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연예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잖아요. 뭐 SNS에 그런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지들끼리 그러면서 끼리고 놓은 거잖아. 뭐 이제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이걸 또 그렇게까지 중범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그런 어떤 음지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망상질 펼치는 거는 성별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진달까? 와 이게 여기까지 이런 정도까지 가는구나. 어? 이 세대가 우리가 좀 있잖아요. 네네. 이 친구랑 네. 나이 차이가요? 그렇죠. 제법 있잖아. 네. 한 세대 차이 날려나? 뭐 한 20살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네. 대략. 뭐 조카뻘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애새끼들 그냥 수준이 이제 거기까지 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수위가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하여튼 좀 더럽더라고. 더럽죠. 같은 남자가 봐도 네, 더럽더라고. 더럽고 이제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크게 문제 삼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더 문제를 느낀 건 사실 이제 뭐 저기 인트로에도 적었지만은 이걸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측이 어떻게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느냐, 혹은 반박하려고 했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와 이것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런 굉장히 내로남불성 많이 받았어요. 내로남불성이죠. 그러니까 뭐 씨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 여성 연예인 강한 그 폭력들이 저는 와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들 진짜 뭐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내로남불인 게 지네 그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그렇죠. 뭘 해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대놓고 지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하필 입은 옷이 숫자가 2가 써 있고 검은 바탕에 빨간색이 막 들어가 있었어.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연예인이 정치적 입장 특히 선거철에 정치적 입장 내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연예인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영향력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크잖아요.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때 보면은 그 입장을 표명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 자기 유명세로 그냥 팔이하는 거야. 이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유명세 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선거철에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걸 싫어하는 편이긴 합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 상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항의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저는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 그 공격 계속 때려가지고 당사자가 사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과에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 이 개딸이나 이쪽 민주진보 지지자들 일각이 이 연예인을 다시 성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언제 뭐가 있었냐면은 정확한 연도를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트와이스의 멤버, 그러니까 대만 출신 멤버가 그 대만 얘기했다고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 네티즌들이 엄청난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이 결국은 사과하게 만들었죠. 영상으로 사과 영상을 찍어서 올렸죠. 네. 그거랑 사실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연예인이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거 뭐 저도 좀 못마땅할 때가 많고 말씀대로 호구매님 말씀대로 정말 잘 모르고 그냥 거의 취향처럼 뭐 표시를 하긴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뭐 연예인들이 사실 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냥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선택적으로 야 1번이면 괜찮고 2번은 나가 죽어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환이 우리 편의 연예인이면은 저기 뭐 김은국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은국이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고. 흔켈매. 네. 갑자기 웃음이. 요새도 열심히 그 네. 김문수 후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네. 지지 유세 하고 계시더라고. 저는 사실 이제 둘 다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쪽이긴 한데 당신들 그거 하시려면은 좀 정치 공부 제대로 하시고 하시든가. 뭐 지푸를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응애요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자 어쨌든 아니 그 팔이 안으로만 굽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관적인 잣대인 겁니다. 그렇죠. 일관적인 잣대가 필요한 거죠. 그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이 사이버 불링이지 이게. 사이버 불링이죠. 네. 사이버 불링은 이번에 굉장히 도가 지나칩니다. 보면은 그냥 뭐 성적으로 굉장히 심한 그런 들어서 말도 인용 못할 그런 소리들을 해대고 있으니. 그러니까 젓가락은 그분한테 행한 게 아닌데 젓가락은 상관없어요. 젓가락은 아무 상관없고 그건 또 아예 별개인데 어쨌든 그분 사진이 올라온 거에다가 들어온 댓글은 달았다니까. 그거는 확실하다고. 그건 확실해요. 그건 네. 확실하다고. 그게 이제 경찰에서 혐의를 잡지는 않았는데 그 댓글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캡처가 다 돼 있고 네. 그리고 그 두 개의 아이디는 모두 그 양반이 이동호 씨가 사용을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건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거는 네. 돼 있어. 네. 나 아이디랑 다 아이디가 그렇죠. 나 닉네임과 다 닉네임. 이게 가나다 순이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마치 또 동호 가시 아니네 뭐 그런 소리 하는 또 그러니까 어이없는 개딸이 있더라 진짜로. 있을 것 같았어. 에이, 개 멍청한 소리를 하는 그거 그냥 익명 표시해 준 겁니다. 예, 익명 표시해 준 거고. 그래서 캡처랑 맞춰 보면 그냥 맞아. 그 아이디가 그 닉네임이야. 이놈이 이제 그 진보 진영이랍시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람 사이버 불링하고 사이버 성폭력 행사하는 게 진짜로 인간성을 상실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결국 이제 문명과 야만의 대결 혹은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대결 뭐 그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뭐 규정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야만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네. 정말 타산지석입니다. 쟤네들은. 네. 자,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선거 지금 이제 이번 그 조기대선 들어가지고 또 이제 사전 투표하면서 다시 또 선거 부정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가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운운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선거 부정 음모론에 관해서 사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그 23일날 대선 토론 때, TV 토론 때 이재명이 자신이 과거에 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이 뭐 이제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당신이 뭐 댓글 작업 같은 거 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뭐 개표 부정 같은 거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TV 토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구라를 쳤어요. 네. 자 이제 2017년 1월 8일날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7년 1월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1월 7일날 이재명이 그럼 SNS에 페북에 무슨 글을 올렸냐?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라는 제목의 페북글을 올려가지고 지난 대선에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고 이게 이제 2012년 대선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있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개표 부정 이야기했어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도 있었고 개표 부정까지 있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페북에도 쓰고 트위터에도 썼습니다. 이렇게 써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니다.
나는 그 개표 부정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소리죠. 자, 그래서 뭐 이어서 보면은 또 이제 이번 선거에 다시 이제 부정선거 진행 중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저기 뭐 사전선거일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이제 좀 그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짧게 짚어봅시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5월 29일 날 오전 11시에서 낮 12시까지 이제 서대문구 신촌동 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자들이 대거 몰려가지고 이날 이제 그 사진이 나왔죠. 그 밖에 줄 서 있는데 사람들이 투표 용지를 두고 줄을 서 있더라. 투표소 밖에.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날에 이제 한 30-40명 정도 그렇게 이제 그 관외 투표자들 30-40명 정도가 선거 그 투표소 바깥에 이제 줄을 서 있었고 투표 용지를 들고 줄을 서 있었고 일부는 투표 용지 들고 뭐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왜 불거졌느냐? 이날 이 투표소에서 이재명이 사전 투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여기서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재명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관외 투표자가 특히 많았다는 거잖아. 그 타지에서 이재명 보려고 이제 이재명 개딸들이 특히 많이 몰려가지고 같이 관외 투표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불법은 아니에요. 투표용지를 밖에 들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 선거법에. 그러니까 불법까지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규정이 미흡한 것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날 근데 이제 선관위가 잘했냐? 그건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은 저도 최근 언제부터야? 그러니까는 제가 17년까지는 본 투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제가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원래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날 이재명 때문에 많이 몰렸다라는 거는 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몰리면은 인근에 다른 투표소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안내를 내가지고 좀 분산을 시키든지 어쨌든 그냥 줄 서서 그럼 기다리게 하면 돼. 줄 서서 기다리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투표용지를 받고 그냥 그 상태에서 투표함 앞에서 그냥 기다린다고. 그 천막 쳐져 있는 그거 앞에서. 근데 그걸 하고 나가고서 또 다음 사람 들어와서 투표용지를 나눠준다고? 이게 제 경험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제 불거지고 SNS 사진도 돌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뒤늦게 조치를 취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 12시 이후부터 이제 외부 대기 못하게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인원조 충원을 합니다. 인원 충원하고 이제 그 기표대도 늘리고 해가지고 원활하게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보면은 그 투표용지 들고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다시 투표하러 들어올 때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모로 좀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죠. 그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또 사람들이 불신의 어떤 그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거 너무 어설프게 대처를 했다 안일하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그리고 이제 5월 30일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많이 골 때렸는데 여기시 수지구 이제 성복동 투표소에서 여기 잘하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관외 투표자가 네네 관외 투표자는 투표 용지랑 그 회송용 봉투를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제 그 관내 주소지가 관내로 배달되는 회송용 봉투를 받는데 회송용 봉투를 열었더니만 안에서 이재명한테 찍힌 그 투표 용지가 나왔다. 이거 뭐냐 이렇게 돼서 이제 또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있던 그 선거 사무원이 제보를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선관위 조사 끝나고 나면은 경찰 수사 여부는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날 그래서 선관위에서 공지가 떴어요. 이건 이제 지금 선관위에서 공지 뜬 바로는 해당 선거인이 자작극 벌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수사 정식으로 의뢰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좀 선관위 주장이 좀 말은 된다고 봐요 일단. 왜냐하면 이 회성용 봉투에서 갑자기 이재명 찍은 표가 나왔다. 누가 부정선거를 이따위로 부정선거를 한다고 쳤을 때 누가 이따위로 하냐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몰래 넣는 게 편하지. 몰래 넣는 게 편하고 아니면은 그냥 저기 뭐 게다가 투표를 되도록이면 안 한 사람의
걸 가지고 그렇지. 한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몰래 그렇죠. 넣는 게 편하지 투표하러 온 사람한테 이것 좀 넣어주세요 하고서 그럴 일은 없죠.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거든. 뭐 굳이 시나리오를 짜보자면은 이제 이런 식의 조작된 회전형 봉투들이 따로 이제 뭐 따로 뭐 그렇게 이제 조작한 봉투들만 모아놓은 박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한 장 새 나와가지고 섞여서 이렇게 들어갔다 뭐 억지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건 지금 두 사람이 공모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선관위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재명한테 투표용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이 다른 이 관외 투표자한테 투표용지를 건네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다. 어쨌든 이제 다양한 뭔가 시나리오는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는 조사를 하고 수사 의뢰 그러니까 니네가 조사를 일단 잘하고 선관위 니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경찰의 조사 의뢰 사실 근데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섣부르다. 그렇죠. 이런 발표는 그냥 이제 선관위 공개할 거면 그냥 경찰 수사 의뢰하겠다 정도로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조사 확실하게 해서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뭘 자작극 의심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그건 그러니까 니네 바램이지. 울 띄우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5월 29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강릉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이건 많이 골 때렸습니다. 이 계약직 선거사무원 한 명이 오전에 먼저 자기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후에 다시 자기 신분증으로 투표하려고 하다가 걸린 거야. 그렇지. 이거 이제 이 사람이 선거 사무원이기 때문에 이 지문 날인 안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가지고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 이런 거 직권남용 같은 거지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양반은 바로 당연하게 해촉됐고 선거 사무원에서 그리고 지금 경찰 고발 예정인데 이건 좀 죄가 셉니다. 이 관련 그 선거법 보면은 그 선거 사무원이 이런 짓 벌이면 최대 징역 7년까지 가요. 와. 이 양반은 엄해야지. 이렇게 엄해야지. 엄벌에 쳐야 돼요 이 사람은. 그리고 네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지난 총선 때도 계약적 선거 사무원으로 일을 했거든. 아. 총선 때도 일을 했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네. 근데 이것도 이거 그냥 좀만 사실 그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남편 굳이 뭐 힘들게 막 와서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지. 되게 안일하게 그러니까 대처를 한 거죠 이게. 그 선거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런 사람이 선거 사무원에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본인은 안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 네. 이번에 좀 그 인실 X 제대로 당하시길 바란다. 이런 게 일벌백계다. 네. 근데 이것 또한 조직적인 선거 부정으로 보기는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매 선거마다 보면은 또라이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지들 찾아보시면은 별의별 사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개인적인 선거 부정 선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조직적인 선거 부정 움직임을 볼 수는 없다. 그런 사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많이 좀 헷갈렸는데 5월 30일에 이제 부안군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그 행안면 인구가 2033명인데 관내 투표자 수 집계된 게 2266명. 그 전체 인구보다 관내 투표자 수가 많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조작하다가 지금 뭐 삐꾸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착각에 의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내 투표라는 게 행안면이 아닙니다. 부안군이에요. 관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구마다 저는 이제 성북구 사니까 네. 성북구 안에 보면은 이제 투표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죠. 그러니까 제 주소지 근처에 있는 투표소도 있고 주소지에서 좀 먼 투표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북구에 있는 어느 투표소에 가도 저는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해도 관내 투표가 됩니다. 성북구 안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관내라는 게 부안군이니까. 부안군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행안면에 좀 사람들이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이날. 그러니까는 행안면에 인구수를 넘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다른 그 투표소.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온 분들도 관내자로. 그렇죠, 네. 카운팅이 된다. 그래서 이러면 다른 면에 투표수가 틀림없이 줍니다. 그래서 숫자 맞춰보면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안군 전체 숫자를 넘어서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사실. 근데 이제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근데 이 저기 부안군 행안면 투표소 이거 처음에 SNS 보고 저도 좀 사실 약간 멘붕 와가지고 씨발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얘기했던 걸 까먹었었는데 다 조금 지나가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아 나도 맞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걸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행안면은 선거 부정 아니다. 전혀 아니다. 부안군이 그 관내인데 착각하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굳이 이 조그만 동네 인구에서 200표 정도 뭐 몇백 표 더 얻으려고 네. 주작을 하다가 그거를 또 게다가 숫자를 틀린 걸 상태로 그대로 올린다? 해다가 걸린다? 좀 그렇죠. 예. 많이 허술하다. 너무. 자 그래서 여러모로 좀 선관위가 이번에도 좀 선거 관리 잘 못해가지고 선관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도 사과문도 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설령 선거 부정이라고 해도 투표 수를 빡세게 하면은 선거 부정 밝혀낼 수도 있어요. 투표수 조작하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면 100% 넘어갈 수도 있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선거 부정을 혹시나 많이 의심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사전 투표를 걸으셨다고 해도 본 투표는 꼭 하시길 원합니다. 당연하죠. 아이, 표 해야 돼. 네. 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해야 조작에 의해서 당할 가능성이 더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은 마지막 하루 이틀 동안이라도 많은 주변 분들 많이 투표 안 하신 분들 있다면은 설득해 주시고 이제면 이겨야지. 이겨야죠. 네. 아이, 하면 이겨. 네, 하면 이깁니다. 예, 하면 이겨.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내봅시다. 네네. 저 그러면은 무거운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선거 결과를 보고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